조영찬의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미국의 증시 흐름들이 우리 시장에 요즘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은 잘 미치지 않지만 굵직한 이슈들이 최근에 꽤 많았습니다.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죠.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해서 투자 제한이 있었죠. 간밤에 소비자 물가 발표됐죠. 핵심적인 내용들 체크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피치에 이어서 무디스는 이제 미국의 중견 지방은행, 중소은행 10곳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낮췄습니다. 이유와 함께 파장을 좀 전망해 주세요. 아무래도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 업무가 주안점이다 보니까 뭐 금리에 민감한 법인 고객들도 많고요. 또 예금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태들이 계속 일어날까 하는 문제인데요. 앞으로도 당분간 지방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은 계속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4,000개 지방은행들이 있는데요. 이들 은행들 보면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 상환이 좀 만기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텔레워크 보급으로 인해서 오피스 공실률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재택근무가 확산화되면서 교외로 이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임대주택 공실률도 한꺼번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기가 도래했는데 자금난에 좀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좀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예상보다 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연준도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카드를 좀 만지작거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피치가 미국 국채에 대해서 신용등급 내렸을 때도 별로 시장은 안 놀랬고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후속 얘기들이 나오니까 또 이런 생각은 저는 안 해봤는데요. 미국에 이어서 다른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그러게요. 뭐 있다면 또 어디가 될까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요? 네, 2011년 스탠더드 포어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면서 바로 한 3개월 뒤에 35 유럽 피구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거의 이와 흡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위험한 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 그리고 부실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중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의 무려 공식적으로는 300%가 된다고 하고요. 비공식적으로 지방은행이 갖고 있는 융자 평대를 통한 국유기업 지원이라든지 산업진흥 펀드와 관련된 숨겨진 채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GDP 대비 무려 350%가 되는데요. 일본이 헤이세이 버블이 터졌던 1993년 기준 당시에 295%였던 점을 비교해 보면 규모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로랜딩 할 정도로 견실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5% 성장의 목표와 달성이 상당히 힘들다는 전망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조만간에 2~3%까지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다음 타겟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러게요. 가능성이 있네요. 중국이요. 그렇게 되면 또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소용돌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주요 지표는 물가 지표 발표 끝났고요. 잭슨홀 미팅이 8월 24일부터 26일 미국 이제 와이오밍주 잭슨홀이라는 지역이잖아요. 작년에 사실 파월 의장이 이때 긴축 발언하면서 느닷없이 사실은 생각 안 했다가 충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긴장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네, 금융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와이오밍주에 있는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넥타이도 풀르고요. 아주 편안하게 각국 중앙은행장 그리고 경제학자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심 없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억제가 최우선 목표라는 발언을 하면서 8월 26일 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무려 1008포인트가 떠졌고요. 이후에 각종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면서 한 달간 무려 다우지수가 4,56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번 회의와 관련해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 금융시장에 파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그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찍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견제구를 날릴 가능성은 크지만 다른 시장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물가 하락세가 뚜렷하다. 그리고 고용의 견조함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또 당분간 경기 후퇴 우려는 작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시장은 그나마 좀 안정을 주 후반에는 찾아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게요. 중앙은행장들이 이제 휴가철에 만나서 말씀하실 것처럼 넥타이 풀고 편하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는 충격이 컸거든요. 작년에. 올해는 넥타이들 메고 하라고 하시죠. 그러게요. 좀 봐야 되고요. 어제 나온 얘기가 우리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행을 이제 또 상당히 전격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관련주들도 굉장히 오르는데요. 이 물꼬를 트면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올까요? 한국에요? 네, 그 9월 달부터는 해외로 많은 그 중국인들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2020년 1월 달부터 해외 여행이 금지가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만 하더라도 중국인들은 1억 5천만 명이 해외로 나갔는데요. 현재 벌써 그 중국에서는 그 트립닷컴을 비롯해서 대형 여행사들의 웹사이트에 해외여행과 관련된 상품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2016년도에 가장 많은 807만 명 정도가 유입이 됐었는데요. 이제 사드에 대한 그 금환령이 내려졌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무려 23만 명 정도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여행사들, 호텔 그리고 항공사들의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좀 서둘른 것은 아무래도 이번 그 7월 그 소비자 물가를 보면은 중국도 해외여행을 3년 동안 못하면서 중국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호텔이라든지 음식가 또 항공료 같은 경우는 무려 7월 달에만 13% 올랐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 물가가 올라가니까 해외여행을 통해서 그 제주도 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국도 네. 이런 것을 좀 노리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이번 해제가 다시 한한령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요. 한한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연예인이 출연하는 방송이라든지 광고를 금지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9월 달에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그리고 11월 미국에서 열리는 에펙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한국과 중국의 정상 간에 이 문제가 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논의가 된다는 자체는 주시장에는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사실 관계는 요즘 안 좋죠. 긴장 관계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풀어졌다기보다는 이제 자국의 소비라든지 이걸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풀어졌다는 견해가 크고요. 어쨌든 반가운 소식입니다. 물가 얘기 잠깐 하셨는데 중국은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디플레 우려가 이번 주에 또 발생했는데 또 어떤 분은 이게 돼지고기 값 때문에 떨어진 거라 디플레까지 생각하는 건 우려는 과하다 이런 말씀도 또 하시더라고요. 네, 돼지고기가 10% 정도 떨어진다면 네. 소비자 물가 지수는 0.3% 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중국의 이런 디플레이션 압력이 돼지고기 가격에 영향을 받았기보다는 그동안에 추세적으로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지금 전 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또 공무원들, 국유기업 그리고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사정 작업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사정 작업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런 사정 작업을 해서 걸렸을 경우에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은 이를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정 작업이 계속되는 한 사치품을 살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특히 도매 물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더 위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에서는
시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현재 그 전기 자동차를 시작을 해서 부동산 그리고 가전제품, 스마트폰까지 1+1 할인 행사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2+1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괜히 손해보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는 앞으로 디프레션 압력이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중국 내부 문제는 뭐 돌아볼 게 많지만 이 정도만 하고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번 주 이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투자 제한 그 섹터들을 몇 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얘기는 됐었는데 이렇게 직접 투자 제한을 미국 정부가 행정부가 내린 그 배경은 어디 있는 겁니까, 부장님? 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첨단 기술에 이용할 수 있는 미국의 기술 그리고 투자가 들어갔을 경우에 뭐 첨단 군사 장비라든지 대량 파괴 무기 시스템으로 전용되는 것을 가장 우려했기 때문에 아예 이번 참에 10월 달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장비까지 그 수출 규제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중국의 그 디지털 기업들, 첨단 기업들이 R&D 투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줄을 말리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양자 기술과 관련된 금지가 시작이 됐는데요. 양자 기술 같은 경우에는 슈퍼컴퓨터가 수백 년을 걸려도 풀지 못했던 것을 단 몇 초 만에 풀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기술은 신약 개발이라든지 신소재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비용도 크게 절감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명운을 걸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3조 원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컴퓨터 보안 문제, 센서 기술 그리고 6 통신에도 이 그 양자 기술을 활용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 크기의 그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디지털과 관련된 이전과는 다른 혁신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지 않나.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양자 기술 격차는 한 85%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AI와 관련된 규제를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아폴로를 개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2025년까지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는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이 되고요. 2030년엔 레벨 6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기술이 고스란히 무기 시스템으로 전용이 되면서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첨단과 관련된 전투 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미국이 막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이번 그 제재 조치에 폭을 넓혔는데 앞으로 1년 정도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좀 가다듬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제가 이제 조치 나오고 어제 방송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견제하는 쪽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AI, 양자 컴퓨팅 이게 핵심적인 미래 성장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고요. 그러면 미국과 마지막 질문으로 미중 간의 이 패권 전쟁은 그러면 계속해서 확전이 되는 겁니까? 미국과 중국도 뭐 갈림게루마늄 뭐 수출 제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긴장감이 좀 높아지잖아요. 이후 미중 간의 갈등 양상, 특별히 기술 패권 전쟁은 어느 쪽으로 전개가 될까요? 이제 앞으로 미중 간의 기술 그 전쟁들 같은 경우는 상당폭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그 기술을 봉쇄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자금적인 측면에서도 봉쇄 강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니켈이라든지 알루미늄을 만드는 보크 사이트라든지 또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규제뿐만 아니라 미국에 그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주 중국으로 다시 회귀하는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의 규제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라든지 사이버와 관련된 공격을 더 확대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중국 속담에는 상대방과 좋은 길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용감한 자가 이긴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군사적 강도가 높아질수록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 동북아 지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요. 정치가 불안해지면은 앞으로 경제 비즈니스는 일보 전진 뒤 이보 후퇴하는 사태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투자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중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난 것은 트럼프 때인데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지나도 결국 이제 미국의 리더십들은 끝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받아들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조영찬의 집중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오늘도 미국, 중국 핵심 이슈 분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